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유리예요. 28살이고요. 일본 도야마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도야마는 일본의 근처에 있고 도쿄 같은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조용해요. 가끔은 너무 조용하다고 할 정도로요. 저는 사무용품을 파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일이 뭐였냐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거였어요. 클릭 타이핑, 클릭 타이핑. 가끔 전화를 받기도 했죠. 야마다 사무용품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루에 50번은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더 많이요. 부모님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셨죠. 매주 일요일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번 주에 좋은 젊은 남자 만났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대답했어요.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니? 네, 아버지,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요일은 달랐어요. 저녁 식사 중에 TV가 켜져 있었는데 한국에 관한 무언가가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며 혀로쯧 소리를 내셨어요. 그 소리 아시죠? 마이너스 부모님이 뭔가 못마땅할 때 내는 그런 소리요. 저 한국인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역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유리? 한국과 일본은 어려운 역사가 있다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교과서는 한국을 옛날의 적이거나 어떻게든 너무 전통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현대적인 이상한 나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뭔가 나쁜 일이 생길 때만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이너스 시위, 정부 간의 논쟁, 그런 종류의 일들이요. 제 인생은 선로 위의 기차 같았어요. 매일 같은 노선이었죠.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 오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자고. 반복. 주말은요? 청소하고 식료품 쇼핑하고 부모님과 저녁 식사하고. 항상 똑같았어요. 대학교 때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다들 결혼하고 이사를 갔어요. 이제 제 유일한 친구는 동료인 타나카 씨였어요. 그녀는 50살이었고 항상 고양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이게 제 미래인가요? 앞으로 20년 동안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 거? 가끔 거울을 보며 궁금해했어요. 이게 전부인가? 이게 영원히 내 인생인가? 저는 거기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젊은데도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제 눈은 반짝임을 잃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고등학교 때 저는 세계를 여행하고 언어를 배우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도야마를 떠난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어요. 너는 이렇게 안정된 삶을 가져서 운이 좋아.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 나이의 여자애들 중에는 힘들게 사는 애들도 있어. 너는 좋은 직장, 멋진 아파트, 건강한 부모님이 있잖니. 뭐가 더 필요하니?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그저 뭔가 빠져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뭔가 중요한 것이. 하지만 뭘까요? 그 특별한 일요일 밤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후 저는 특별히 공허함을 느끼며 집에 왔어요. 에 관한 대화가 제 세계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 뉴스에서 보여준 것, 수년 전 교과서에서 가르쳐 준 것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유튜브는 이미 북마크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요리 영상이나 고양이 영상을 보곤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요일 밤에 고양이 영상을 보는 외로운 직장인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오늘 밤은 고양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뭔가를 원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뭔가를. 나를 다시 살아있게 느끼게 해줄 뭔가를. 저는 추천 영상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눈 속에 서 있는 두 사람 마이너스 남자와 여자 마이너스을 보여주는 썸네일이었어요. 그들은 슬프지만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목은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유튜브가 번역해 놓았어요. 그해 우리는. 이상한 제목이네. 저는 제 텅 빈 아파트에 대고 말했어요. 영어로도 말이 안 되잖아. 그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하트 이모지와 우는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며 흥분한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댓글이 한국어였어요. 동그라미와 선이 사각형으로 배열된 것처럼 보이는 흥미로운 글자들이요. 다른 댓글들은 영어, 중국어, 태국어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클릭할까 말까? 이미 9시 반이었어요. 한 편만 보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화면이 눈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들었어요. 한국어를요. 진짜 한국어 뉴스 클립에서 나오는 화난 듯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방식.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뭔가가요. 그저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그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에 앉아있으면서 제 안전하고 지루한 삶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이 바뀌려 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 화면 속 여자는 눈 속에 서 있고 있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한국어는 전혀 거칠게 들리지 않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헤어졌을까요? 왜 그녀는 울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이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와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사를 하고 조용히 말하고 감정을 안에 간직해요. 하지만 이 한국 캐릭터들은요. 그들은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행복할 때는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벽시계는 저녁 10시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야 할 텐데 저는 텅 빈 방에 대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에피소드 1을 클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3, 그리고 4. 마침내 다시 시계를 보았을 때 새벽 2시였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눈이 아프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막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제 알람이 6시 30분에 울렸어요. 저는 겨우 4시간 잤어요. 화장실로 저를 끌고 가는 동안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토시. 제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타나카 씨가 말했어요. 피곤해 보이네요.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밤을 새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내내 저는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숫자를 입력하고 전화 받는 것을 잊고 있었죠. 제 마음은 스프레드시트와 전화기가 있는 지루화가 아니라 지우와 준호가 있는 서울에 있었어요. 저는 점심시간 내내 한국어 언어 웹사이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거의 뛰다시피 회사에서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야근 없음. 에피소드 5부터 8까지 봐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처럼 나무 젓가락이 아니라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밥을 따로 두지 않고 다른 음식들과 섞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미소를 지으며 맛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여전히 언어였어요. 제 뇌는 노력 없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어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견이 뭔지 아세요? 한국인들은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에 대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 같은 마이너스 애착과 애정의 특별한 느낌, 또는 한 마이너스 수용과 섞인 깊은 슬픔. 이것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마음으로 향하는 창문이었어요. 한 달 후 타나카 씨가 뭔가를 알아챘어요. 사토시 변했네요. 그녀가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무슨 뜻이세요? 더 많이 웃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더 행복해 보여요. 저는 더 행복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네, 그랬어요. 제 인생은 여전히 같았어요. 같은 직장, 같은 아파트, 결혼에 대해 묻는 같은 부모님.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비밀의 세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문장을 노래하고 음식이 다채롭고 사랑이 싸울 가치가 있는 세계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한국 드라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거예요. 정말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몇 개 단어가 아니라 문법, 글쓰기, 모든 것을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어요. 도쿄의 한국어 학교. 수십 개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 심장이 각 웹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토요일 수업, 저녁 수업, 온라인 수업. 선택지가 너무 많았어요. 할 수 있어, 유리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제 이름을 드라마에서 한국 캐릭터들이 하는 것처럼 사용하면서요. 그들은 큰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자신의 이름을 말했거든요. 토요일 수업이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 완벽해요. 마이너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주말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신청서 보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제가 방금 뭘 한 거죠? 재미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저, 지루한 유리가 방금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신청했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타나카 씨는 혼란스러울 거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뭔가에 대해 설레고 있었어요. 거울 속의 소녀는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살아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서울은 같은 시간대였어요. 어쩌면 지우는 출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준호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한국어와 일본어로 된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서울어학원. 할 수 있어, 유리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한국어학원 첫날이에요. 한국 여성이 책상 뒤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아마 40대였고 짧은 머리에 제가 본 것 중 가장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 마이너스형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이신가요? 그녀가 일본어로 물었어요. 저는 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교실은 작지만 밝았어요. 화려한 차트들이 한국어 알파벳을 보여주며 벽을 덮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 6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나이든 여성 2명, 비즈니스맨 1명, 대학생 여자 2, 그리고 10대 소년 1명이었어요. 그들 모두 저만큼 긴장해 보였어요. 자기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로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제 심장이 떨어졌어요. 한국어로 자기소개라고요? 저는 드라마 표현만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이든 여성이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카하시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이 내 이름은이라는 뜻이었군요. 저는 빨리 그걸 외웠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리입니다. 훌륭해요. 김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연습하신 것 같네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드라마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아니, 너무 창피해요. 첫 수업은 한글 마이너스 한국어 알파벳에 관한 것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화이트보드에 모양들을 그렸어요. 이것은 이응이에요. 동그라미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것은 아. 한국어는 일본어와 다른 근육을 사용했어요. 제 혀는 전에 움직여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우리는 이 기호들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제 첫 시도는 아이의 그림처럼 보였어요. 동그라미가 너무 크고 선이 너무 삐뚤어졌어요. 제 옆에 있던 10대 소녀는 이미 완벽하게 쓰고 있었어요. 저는 창피함을 느꼈어요. 걱정 마세요. 김 선생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모두 자기 속도에 맞춰 배워요. 2시간 후 제 뇌는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유리, 그게 한국어로 제 이름이었어요. 그건 예뻤어요. 작은 그림 같았어요. 일요일은 답답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공부했지만 향상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글자들은 여전히 잘못 보였어요. 소리는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저는 새 언어를 배우기에 너무 늙었을까요? 하지만 월요일 직장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저는 한국어 숫자로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2, 3. 화요일 저녁, 저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어요. 코리안 언니라는 선생님이 문법을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그녀의 비디오를 보고 멈추고 그녀를 따라 말하고 있었어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어 문장 구조는 영어와 다르지만 일본어와 비슷해요. 이게 저를 흥분시켰어요. 어쩌면 한국어가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토요일 수업은 더 쉬웠어요. 이제 저는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를 칠판에 쓰셨을 때 저는 로마자 표기가 필요 없었어요. 제 반 친구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나이든 여성들인 다카하시 씨와 야마모토 씨도 K-드라마를 좋아했어요. 쉬는 시간에 우리는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깨비 보셨어요? 다카하시 씨가 물었어요. 아직이요. 좋아요? 너무 로맨틱해요. 그리고 한국어 단어들이 아름다워요. 우리는 스터디 그룹을 시작해서 일요일에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화를 연습했어요.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2달째 저는 간단한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3달째 저는 항상 자막을 확인하지 않고도 드라마 대화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요즘 항상 공부하고 있네. 일요일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마침내 인정했어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한국어. 왜?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직장에서 저는 한국어 비즈니스 용어를 발견했어요. 한국 고객이 전화할 때 저는 몇 마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4달째가 되자 이정표가 생겼어요. 저는 첫 번째 한국어 책을 완성했어요. 어린이를 위한 책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어린 왕자. 각 페이지를 읽는데 시간이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야기를 이해했어요. 이제 저는 문법 패턴을 알아차리고 문화적 농담을 이해하고 말장난을 알아차렸어요. 캐릭터들이 사투리나 속어로 말할 때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동기도 생겼어요. 6개월 전 한국어는 그냥 소음이었어요. 이제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교과서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원했어요. 저는 실제 한국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 거리를 걷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고 한국어로 물건을 사고 한국어로 꿈을 꾸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입력했어요. 서울행 항공편. 화면에 가격이 나타날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싸진 않았지만 저는 저축이 있었어요. 저는 어차피 재미있는 것에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해야 할까? 저는 제 방에 물었어요. 물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첫 번째 드라마에서 지우와 준호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따랐어요. 그들은 용감했어요. 저도 용감해질 수 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저도 용감해질 수 있어요. 클릭. 서울역이 제가 갑니다. 그 비행기표는 2주 동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누구에게든 말할 용기를 찾고 있었죠. 서울. 2023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에서의 2주 전체. 그걸 볼 때마다 제 배에서는 작은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뭘 샀다고요? 또 타나카 씨는 제가 말했을 때 거의 점심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울행표요. 저는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반복했어요. 혼자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 여행한 적이 없잖아요. 당신은 일본도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가본 가장 먼 곳은 학교 여행으로 간 교토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30명의 반 친구들과 선생님 3명이 함께였죠.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저 혼자 이제 드라마 한국어만 아는 외국 나라에 가는 거였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절대 안 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젓가락에 식탁을 치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여행한다고? 한국에? 미쳤니? 저는 28살이에요, 아버지.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한국이야?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행하고 싶으면 하와이에 가. 아니면 괌. 어딘가. 더 안전한 곳에. 한국은 안전해요, 어머니.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거기 가요. 영어 말하는 관광객들. 당신의 한국어는 그냥 취미일 뿐이잖아. 저는 제 한국어가 이제 취미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읽고 쓰고 대화할 수 있다고요. 한국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도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저는 그냥 조심할게요. 약속해요. 라고 말했어요. 제 여행 전 몇 주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여행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에 관한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 인기 있는 관광지, 한국 예절 등에 관한 거요. 저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더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모든 것이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음식 주문, 택시 부르기, 물건 지불하기. 저는 카카오톡, 네이버 맵, 그리고 번역을 위한 파파고라는 것을 다운로드했어요. 제 여행 가방은 준비물로 엉망이 되었어요. 여행 가이드, 온라인으로 주문한 한국언, 편안한 걷기 신발, 잠재적인 한국인 친구들을 위한 선물 일본 과자와 귀여운 문구류. 저는 수십 번 짐을 쌌다 풀었다 하고 있었어요. 비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한국어가 충분히 좋지 않으면 어떡하죠?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면 어떡하죠? 부모님이 심어놓은 모든 두려움이 어둠 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설렘이었어요. 내일 저는 진짜 한국어를 듣게 될 거예요. 내일 저는 진짜 한국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내일 제 꿈이 현실이 될 거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내방송은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그리고 일본어로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이해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한국이 흐린 하늘 아래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ATM을 찾아서 한국원을 인출했어요. 공항철도 익스프레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표를 샀어요. 성공. 서울행 티켓 한 장 4,350원이었어요. 서울역은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서두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홍대로 가는 지하철을 찾아야 했어요. 2호선 녹색선을 찾아서 저는 티머니 카드를 샀어요. 지하철은 도쿄처럼 꽉 차 있었어요. 홍대에서 저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는 모두 한국어였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음식은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반찬도 함께 나왔어요. 저는 모든 것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홍대를 탐험했어요. 거리마다 음악이 들려오고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저는 떡볶이를 사서 먹었어요. 심지어 조금만 매운 버전도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저는 제 첫날을 복습했어요. 지하철 성공적으로 항해함. 음식 주문하고 먹음.
현지인 여러 명과 대화함. 한국어 이해하고 말함. 두려움 수준 감소 중. 행복 수준 넘쳐흐름. 서울에서의 8일째. 저는 감기에 걸렸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근처 클리닉으로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클리닉은 작고 깨끗했어요. 제가 일본에서라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10분만 기다렸어요. 의사는 빠르게 저를 검사하고 처방했어요. 전체 방문은 15분이 걸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처방전이 제 전화로 전송되었다는 거예요. 약국은 바로 옆에 있었고 약사는 각 약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총 비용 1만 5천 원뿐이었어요. 제 감기는 한국 약 덕분에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저는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했어요. 마이너스 경복궁, 엔서울타워, 인사동.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발견은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 테마 카페들,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신속한 배달 앱. 12일째 저는 미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하고 언어 교환 파트너가 되기로 했어요. 진짜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선물을 사고 한강가에 앉아 일몰을 감상했어요. 이것이 제가 사랑에 빠진 한국이었어요. K-드라마와 K-팝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요. 여러 달이 지나고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10월이 되어 우리의 서울 여행 준비를 마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에게는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너무 깨끗하네. 엄마가 즉시 알아차렸어요. 너무 현대적이야. 아빠가 감탄했어요. 명동의 호텔에 체크인 후 저는 부모님을 진짜 한국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엄마는 다양한 반찬에 감탄했고 아빠는 금속 젓가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둘째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셋째 날에는 제 친구 미나를 만났어요. 한국과 일본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친구가 되어야죠. 미나가 말했어요. 넷째 날 아빠의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빠른 서비스, 디지털 처방전, 합리적인 가격에 아빠는 감탄했어요. 일본에도 한국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선언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한강가에 앉았어요. 내가 틀렸어. 아빠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토야마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엄마는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아빠는 한국 뉴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엄마가 선언했어요. 다시 가고 싶어. 아빠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난 그 매운 치킨을 먹어보고 싶어. 불닭. 맞나? 1년 후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마이너스 국제관계 부서로요. 제 한국어 실력이 같이 있게 되었죠. 매달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될 거예요. 상사가 말했어요. 완벽했어요. 오늘날 저의 삶은 두 집 사이에 나뉘어 있어요. 토야마와 서울 사이예요. 냉장고에는 미소와 김치가 나란히 있고 저는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한 드라마를 클릭했던 그 수줍은 사무직 여성. 그녀는 이제 문화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작은 호기심이 큰 변화를 가져왔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건 미나가 가르쳐준 한국 속담이에요. 때로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란다는 뜻이죠. 안녕하세요 세상. 만나서 반갑습니다. 끝. 그리고 시작.